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신문 스페셜 콘텐츠부 젠더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유나입니다. 네, 제가 사실 젠더팀에 온 지가 4월부터 왔고요. 이제 한 7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 젠더 데이터, 블랭크, 빈칸을 추적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획은 5회로 끝났는데 취재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빈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5회에서 늘려서 지금 9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는 개념 많이 익숙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 젠더팀에 오기 전에 출판팀 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남성을 디폴트 값으로 설계된 어떤 데이터나 인식들이 여성에게 적으면 불이익, 많으면 위험까지 초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념인데요. 영국 저자인 캐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영국 사례를 총망라해서 영국에 이렇게 많은 공백들이 있습니다를 입증해 보였는데 저는 당시 이 기사를, 서평을 쓰면서 이거의 한국판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젠더팀으로 발령을 받았기에 한국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기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것은 정말 영국의 그 작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영국 작가를 그런 책만 기대서 취재를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근거,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양성평등 기본법과 통계법입니다. 두 개 합치면 이런 겁니다. 정부, 국가와 지자체가 인적 통계,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법에도 보면 구분이 너무 곤란하거나 구분해봤자 별 뭔가 이득이 없다 라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통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웬만하면 성별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체크포인트를 일단 거쳤습니다. 이 통계가 인적 통계인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인가를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성별을 분리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꼭 성별 분리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현실을 읽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도 그동안 블랭크, 빈칸으로 남았던 통계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제가 4가지 블랭크를 뽑았습니다. 이 젠더 폭력에서 하나, 채용 성차별에서 하나, 출산 휴가, 모성보호 제도죠. 모성보호 제도에서 하나, 산업안전 분야에서 하나. 여성의 통상적인 생애 주기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통계들은 여성의 삶을 읽어내기에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총 4가지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가 젠더 폭력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썼던 기사인데요. 112 신고 건수는 인적 통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인적 통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것이 인적 통계가 아니고 단순 건수이기 때문에 성별 분리가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별 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보이게 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기자인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이 경찰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서의 모든 112 신고 통계를 남녀, 성별로 분리해서 나름대로 자체 통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나눠보면 진짜 다른 것이 보일까 경찰에게 물어봤고 데이터를 협조받아서 살펴봤는데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112 신고는 남자가 여자보다 1.8배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는 교통, 주정차 민원이라든지 이런 행정민원 쪽 신고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성범죄 등 중대범죄 신고가 많았습니다. 신고의 내용이 차이가 나죠. 분리해서 보면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남성이 신고한 경우에는
계속 조사, 그러니까 입건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반면 여성의 신고인 경우에는 현장 종결,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합의하세요, 이 정도 해봤자 벌금밖에 안 나와요 라고 무마하거나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분리해 보니 경찰의 조치도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점을 근거로 경찰청에 다시 한번 문의를 했고, 경찰청은 앞으로 그 112 신고 통계에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112 신고 통계에 너는 왜 그렇게 집착하니?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젠더 폭력의 특성이 암수 범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암수 범죄라는 것은 실제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사회에 드러나는 게 굉장히 적은 그런 범죄를 말하는데요. 데이트 폭력, 애인과 싸운 거, 이런 거 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 단계의 통계, 112 신고 통계가 있어야만 이 젠더 폭력의 실상과 규모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착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112 신고 통계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를 보면 19만 건입니다. 그런데 경찰 공식 통계에 진입하는 건수는 5만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4만 건은 어디선가 다 흘러나간 거죠. 합의로 이렇게 유야무야 되거나 그런 것들까지 보관을 해야 여성이 처한 젠더 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통계인데 요즘에 또 많은데요. 아내 살해 사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죠. 그럼 1년에 몇 명의 여성이 남편에게 죽임을 당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카운팅을 해야만, 언론에 보도된 건수만으로 카운팅을 해야만 추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이 범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 범죄 통계, 또 검찰 범죄 통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총 15건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웃도 있고 타인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는데 배우자는 없습니다. 이 배우자는 친족이라는 아주 넓은 범위에 뭉뚱그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친족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경우, 형제끼리 칼부림이 난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젠더 폭력의 특성이 유야무야 희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했던 것은 채용 성차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면접장에 갔는데 다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증명할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면접 성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여성 비율이 예컨대 15%였는데 최종 합격에서 여성 비율이 10%로 줄었다. 그것은 면접 단계에서 약간의 성적 편향, 성별 편향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채용 성차별이 한창 문제가 됐을 때 정부가 이 면접 성비 공개를 기록과 관리를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성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각 공공기관은 면접 때 여성 비율이 얼마였는지를 다 기록 관리해라 라고 했던 건데요. 안타깝게도 공개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 이 담당 주무부처 기재부였는데 기재부에 물어봤더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진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시간까지 좀 기다렸고요. 이 장혜영 의원 신규와 함께 실제로 이 공공기관이 면접 성비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안 하고 있었고요. 10곳 중에 4곳이 범정부가 합의로 도출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또 한 번 기사로 지적을 했고 결국에 기재부가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 성비관리위에 TF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 일을 하면서 이 기획을 통해서 가장 효능감을 많이 실감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출산 휴가입니다. 출산 휴가는 사실 의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생길 때부터
여성 노동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3개월간은 쉬어야 된다. 이건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저에게 들리는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사장님이 출산휴가 쓰지 말래요. 그럴 거면 퇴사하래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 그럼 진짜 실제 현장에서 출산휴가 제대로 쓰고 있을까? 사용률 얼마나 될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물어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출산휴가 사용률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인데 고용노동부는 이 출산휴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됐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출산휴가 사용 인원 통계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출산휴가 사용 인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저출생 때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자는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출산휴가 사용률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완벽하게 확신을 갖고 읽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르게 가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산업안전인데요. 산재 통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통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산재 통계도 당연히 성별 분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성별 분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산재 통계를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너는 산재 맞아, 너는 산재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그 인정률은 성별로 뭉뚱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그 인정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와 ILO 국제노동기구는 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의 성별 분리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안전이라고 하면 보통 남성, 건설업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겪는 산재는 되게 가볍게 치부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성별로 분리해서 성별 인정률을 공개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보다가 2015년에 한 번 그 비공개 문서로 성별로 따로 집계를 한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남성은 46.8%, 여성은 36.5%만 성별 인정이 됐습니다. 이 말은 10명이 저 산재예요 라고 신청하면 남성은 4.5명인데 여성은 3.6명만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럼 이렇게 인정률에서 차이가 날까 고민을 했더니 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자체가 80% 이상이 남성입니다. 게다가 이분들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텐데 그 기준 역시 상당히 남성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 고열 작업이 산재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남성이 주로 근무하는 용광로라는 것은 고열 작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급식실에서 대규모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공백은 곧 인식의 공백이거든요. 이 인식의 공백이 이 데이터 공백을 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정을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산재 하면은 보통 건설업 남성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식도 건설업에서 일하는 사람 다 남자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안전장비, 필수적인, 노동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비마저도 다 남성 위주로 지급이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깔창 3개를 깔고 안전화를 신는 여성의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꼭 데이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까지 좀 같이 봐야 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취재를 하면서 이 데이터 공백이 발생하는 패턴을 좀 나름대로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 아까 앞서 소개했던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에서도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데이터 공백은 누군가의 악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의도를 파헤치지 말고 그 패턴을 읽어내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읽어내 봤더니 이렇습니다. 보통 이 데이터 정제 과정 속에서 데이터 편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 112 신고 통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성별 분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경찰에 질문을 했을 때 그 112 신고 통계에는 5인 신고가 되게 많아요. 그 다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러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5인 신고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19만 건의 신고 중에서 5만 건만 공식 통계에 진입을 하는데 14만 건이 다 5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제 과정에서 누가 데이터를 걸러내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한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읽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자들이 하는 일은 보도자료에서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거를 해석하고 전문가 멘트를 듣고 이런 일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 통계를 디폴트로 생각하지 말고 그 통계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충분히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되게 관성적으로 데이터를 그냥 받아들면 이렇구나 하고 해석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완전 역작업이었고요. 그 데이터를 읽기 전에 여성에게는 이 통계가 필요해. 이게 있나? 하고 찾아보는 선후 관계를 바꾸는 그런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꺼진 기타도 다시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기사인데요. 그 백신 접종하고 나서 부정 출혈을 겪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 출혈은 그 백신 이상 반응 신고 사이트에 기타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기타 항목에는 수많은 여러 부정 출혈 외에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얼마나 부정 출혈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섬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기관의 데이터들도 다 보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기타 항목에 유독 여성의 애환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보통 기타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의 별도 지표가 되기에는 너무 작아, 너무 미미해. 그래서 기타에 묶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가 저 그래프만 보셔도 가장 뚱뚱하죠. 가장 높죠.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고요. 여성의 고통이 자꾸 기타로 취급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금품체불이라든지 최저임금법 이런 것들은 근로감독했을 때 이만큼 어긴 사업장이 이만큼이구나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공개된 데이터니까. 근데 저 기타 속에는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미부여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요구하게 되면 기자님 그거는 국회의원실에 자료 요청하세요. 그래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성격의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기타에 녹아 있으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꺼진 기타도 다시 보자라는 저의 나름대로 교훈을 얻었고요. 이 젠더 데이터 공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하기에 굉장히 벅찰 정도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료 기자분들이 좀 많이 발견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